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사기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기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예, 지금으로부터 약 2100여 년 전, 예, 그 한나라 때 한무제라고 하는 황제의 시기죠. 예, 그때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아주 방대한 역사책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를 읽었어요. 한 2000년 동안 중국에 있는 뭐 지식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조선시대 사대부들도 이 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여러 번 읽고 또 그 읽고 난 뒤에 자기의 어떤 독후감 이런 것들을 자기의 문집에 또 적어 놓기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인들도 우리 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죠. 예. 뭐 시중에도 굉장히 많은 번역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게 다 읽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안에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죠. 그래서 아마 일반인들 또 우리 학생들도 이 사기를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예, 그런 그 사기 다 알고 있는 그 사기 중에 일부분을 골라서 조금 더 사기를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 더 의미 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사기라고 하는 책에 담겨 있는 여러 에피소드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 조금 더 한 글자 한 단어 이런 것들을 조금 음미해 가면서 천천히 읽는 정독하는 방법 이런 그 읽기를 하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 오늘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사례 중에 하나는 이 전국시대 말기에 중국 대륙에 4명의 권세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신릉군과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걸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그 전국시대 말기, 전국시대 말기란 얘기는 이제 10여 년만 지나면은 이 중국 대륙이 진시황에 의해서 하나로 통일이 되는 그런 시기죠. 그런 어떤 통일을 바로 앞둔 시기, 중국은 7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예. 진나라, 초, 제, 연, 한, 위, 조라고 하는 7개의 나라였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진나라였고요. 그 밖에 나머지 6개 나라 중에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대로 제나라, 조나라, 위나라, 초나라 이렇게 4나라가 비교적 강성했습니다. 그 각각의 나라에는 이제 권력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제나라에는 맹산군, 조나라에는 평원군, 위나라에는 신릉군, 초나라에는 춘신군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자기만의 봉읍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중에 물론 평원군이나 신릉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종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과 뭐 이복 동생이라든지 어떤 그 친척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휘하에 수많은 빈객들을 이렇게 거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권력을 휘두르고 또 뭐 전쟁을 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4명 전국시대의 사군 혹은 사공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되살리는 차원에서 한두 개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서 맹산군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구도계명이라고 하는 말로 유명하죠. 자기 휘하에 수천 명의 빈객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빈객 중에는 아주 뭐 지식이 많은 그런 뛰어난 학자가 있는가 하면 아주 빈천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만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또 어떤 결정적인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예가 됩니다. 구도계명이라는 얘기는요, 맹산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나라로 갔다가 거기서
죽음에 처해지는 이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도망가야겠는데 거기 도망가기 위해서는 먼저 진나라 왕, 그 당시에 진소양 왕이 이 맹상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 진소양 왕이 총애하는 애첩에게 뇌물을 주겠다. 근데 이제 뇌물을 줄 방법이 없는 거죠. 뇌물을 저쪽에서 원하는 거는 흰 여우 가죽을 원한대요. 근데 마침 가지고 온 흰 여우 가죽을 이미 왕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 왕의 창고에 가서 그 여우 가죽을 다시 빼앗아와야, 훔쳐와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때 아주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한 빈객이 내가 개 흉내를 내면서 이 좀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흰 여우 가죽을 진나라 왕의 창고에서 훔쳐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우 가죽을 다시 그 총애하는 여인에게 주어서 그 여인이 왕에게 얘기한 뒤 겨우 맹상군은 풀려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또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니까 얼른 제 나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막 이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이 나라를 벗어나기 직전에 관문에 도착했는데 이 관문은 새벽녘이 되어야 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녘이 되려면 닭 소리가 나야 하거든요. 그럼 문을 열어주는데 지금 뒤에서는 쫓아오고 있는 것 같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그때 역시 자기 거느리고 있는 빈객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이 닭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빈객이 닭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바람에 관문이 열리고 겨우 도망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 아주 유명한 얘기이고 이게 구도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뭐 사자성어가 돼서 그래서 지금도 일반인들의 입에 회자되기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평원군 얘기도 하나만 간단하게 더 얘기를 하면 이 조나라의 평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빈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모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모수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평원군의 휘하에 한 3년 동안이나 있었지만 자기의 어떤 재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평원군은 초나라로 가서 저희 나라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러 가는 상황인데 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도 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평원군이 아니 3년 동안 있었는데 그 재주를 나한테 이렇게 자랑하거나 드러낼 방법이 없는데 지금 가서 뭘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더니 지금 저는 이제 그만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그 일행에 끼게 되죠. 초나라에 도착한 뒤에 이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평원군과 초나라 왕의 이야기가 단판이 이게 지지부진하니까 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턱하니 앞에 나가서 평원군 보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큰 소리를 치니까 또 정작 그 같이 단판을 하고 있는 초나라 왕이 넌 누구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때 이 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초나라 왕 바로 옆에서 칼을 들이대면서 지금 우리 좀 평원군 얘기하는 대로 구원을 해주지 않으면 당신을 처분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이런 과정이 생겨요. 이 과정 속에서 겨우 초나라 왕의 어떤 허락을 받고 결국은 조나라를 살리게 됐다. 이런 얘기가 또 평원군 열전에는 적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지금 얘기할 이 신릉군에도 여러 한 3천여 명의 빈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후영입니다. 이 후영의 도움으로 지금 이제 위나라의 신릉군이 저기 조나라를 도와주러 가야 합니다. 신릉군의 누이가 지금 평원군의 부인이라서 지금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정작 위나라 왕은 군대를 스톱시키고 더 이상 진군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후영의 도움을 받아서 왕의 부절, 병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부절을 빼앗고 또 결국은 이 위나라 군대를 이제 이끌고 있었던 그 장군 진비를 제거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신릉군 열전 같은 데서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오늘은요 그 신릉군과 관련된 이야기, 신릉군의 빈객인 후영과 신릉군의 만남을 서술하고 있는 그 사기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한 사례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신릉군은 위나라의 공자입니다. 위나라의 어떤 왕자라고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위공자 열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는데요. 함께
그 기록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위나라에는 한 은사, 숨어 사는 그런 선비가 있었다. 이름은 후영이다. 나이는 70세다. 나이가 무척 많이 든 노인이죠. 집이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70세였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70세였다. 좀 천천히 읽으면 조금 더 그 느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대량이라고 하는 위나라 수도의 동쪽 문인 이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있었다. 뭐 우리 같으면 무슨 동대문을 지키는 문지기였는데요. 이런 문지기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맡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 굉장히 가난한 은사, 숨어 사는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훌륭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 신릉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후영을 빈객으로 좀 맞이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갖다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난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몸을 닦고 행실을 깨끗이 한 지 수십 년이나 됐는데 지금 조금 슬프다고 해서 당신의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처음 부분의 시작이 됩니다. 그냥 뭐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전체 요 이야기의 흐름, 전체 얘기의 플롯을 생각을 해보면 앞부분에 왜 이야기가 됐는지 나중에 조금 더 드러납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이 부분은 빈 은사가 있는데 아무리 신릉군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의 빈객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죠. 자, 그랬는데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도 지금 안 받습니다. 예. 그래서 신릉군이 이제 다음 생각을 하죠. 일종의 플랜 B를 이제 한번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꽤 길게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꼼꼼히 따라가 보자 하는 게 오늘의 내 얘기의 취지입니다. 신릉군이 연회를 열었습니다. 플랜 B예요. 예. 그 다음에 빈객을 대거 초대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손님들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리가 정해지자 신릉군이라는 사람이 수레와 그 다음에 기마들을 이끌고 그리고 수레의 왼쪽 자리를 비워둔 채 직접 동문으로 후영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냥 뭐 수레를 타고 갔다, 후영을 맞이하러 갔다 이렇게만 이제 들리지만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파티를 열었습니다. 예, 파티를 열고 빈객들을 다 초대했고요. 그 손님들이 초대장만 지금 전달이 된 게 아니라 그 손님들이 지금 다 신릉군의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심지어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다 앉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리가 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고 신릉군이라는 사람이 이 후영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이 든 아주 가난한 빈천한 한 사람을 데리러 직접 나갔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냥 신릉군이 후영을 맞이하러 하러 갔다 하는 얘기와 앞에 있는 부분을 읽고 난 다음에 후영을 맞이하러 간 거는 얘기가 좀 다르죠. 사람들을 다 기다리게 하고 그때서 비로소 가서 후영을 모셔온다라고 하는 것은 신릉군이 후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후영을 만나러 갔습니다. 후영을 만나러 갔는데 여기 지금 수레의 왼쪽 자리를 비워둔 채라고 하는 그 표현도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이제 차를 타면 지금도요. 제일 높은 사람이 자동차의 뒤쪽 우측편에 앉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분이 왼쪽 편에 이렇게 앉게 되잖아요. 이 당시도 주인이 앉는 자리,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손님이 앉는 자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비워놓고 그쪽에 타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정작 도착했더니 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혜진 의원을 정지한 뒤 바로 수레에 올라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을 잘 상상하면 더 재밌어요. 그냥 올라탄 게 아니라 혜진 옷을 입고 탔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남루한 사람이 수레에 올라타고 있는 건데 이 수레는 굉장히 좋은 수레였을 거고 당연히 신릉군이라는 사람은 훨씬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을 테니까 그 양자가 크게 대비가 됐을 겁니다. 그 다음 올라탔는데 원래 신릉군이 앉을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 뒤쪽에 우측편이 있고 좌측편이 있는데 원래 좌측편을 비워놨는데 그냥 우측에 떡하니 이렇게 가만히 앉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작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얘가 내 자리에 가서 더 갔네. 이런 느낌이 저 안에 잠깐 담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신릉군의 태도를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자, 사기를 가만히 보면요, 이런 지금 제가 밑줄 친 부분들에 이게 주목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릉군의 그냥 이렇게 앉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사마천이 늘 그 장면의 의미 이런 것들을 살짝 혹은 그 태도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태도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릉군은 말고삐를 쥐고 더욱더 공손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황당한 상황이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고 말고삐를 쥐고 본인이 직접 수레를 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주 공손한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이것까지도 굉장히 아주 건방지다고 할까요? 조금 황당한 일인데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후영이 신릉군에게 말합니다. 저한테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저 시장에 가면 푸죽간이 있는데 거기에 제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고롭지만 이 수레를 좀 돌려서 그곳에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합니다. 지금 손님이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레는 이제 올라탔으니까 다시 그 신릉군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지금 후영이라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제 친구가 있는데 제가 한번 들려야겠어요 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릉군은 수레를 끌고 시장으로 들어가서 후영이 수레에 내려서 자기 친구인 주애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한 1, 2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오랫동안 서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그 표현들 하나하나가 전부 그 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원문을 읽으면 훨씬 더 그 맛이 더 살아나긴 하지만 번역으로도 충분합니다. 일부러 오랫동안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예. 자, 그런데 역시 사마천은 그 뒤에 아주 한두 글자지만 독자들에게 주의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견눈질로 몰래 신릉군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주혜라는 사람하고 수레에서 내려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면서도 여전히 목적은 신릉군을 보자는 거죠. 태도가 어떨지 하는 걸 보겠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분을 빼놓지 않고 몰래 신릉군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릉군의 안색은 더욱더 부드러워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영의 얼굴, 후영과 지금 이 두 사람이 하나는 해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주 화려한 최고의 권력자, 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랄까. 그리고 이 후영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서 시장간으로 들어갔어요. 또 푸죽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는 푸죽간 주인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길게 얘기해요. 일부러.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색이 변하지 않는 요 장면. 자, 이 장면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 단어에 주목하면서 여러분들도 상상을 할 때 이 사기는 훨씬 더 재밌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당시 신릉군의 집에는 위나라의 장상과 왕족 빈객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한 글자씩 읽으면 그 단어를 읽으면 훨씬 더 그 의미가 확 살아나죠. 갑자기 카메라 씬이 바뀌는 겁니다. 방금 전에는 시장에 들어가 있는 후영과 신릉군 두 사람의 얼굴을 주해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여기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 씬이 바뀌어요. 어디로 가냐면 그 신릉군 집으로 바뀝니다. 신릉군 집에는 지금 누가 있냐면 아까 손님들이 이미 다 와 있다고 했죠. 근데 아까는 빈객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는 뭐라고 정확히 더 얘기하냐면 위나라의 장상과 왕족 빈객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빈객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상이면 우리 같으면 일종의 국무위원들이 지금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왕족들, 왕의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최고의 지금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와 있고 또 빈객들도 잔뜩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신릉군 집에서 파티를 지금 시작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시작을 알리는
거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이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 카메라 씬이 바뀌면서 카메라 앵글이 그 사람들의 얼굴을 잡고 있습니다. 자, 다시 카메라 씬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그 시장에 있는 후영과 신릉군 두 사람이 아니라 그 신릉과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3자들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시장 사람들이 이 지금 신릉군이 말고삐를 주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주변 사람이 다 웅성웅성거리면서 지금 뭐 최고 실력자가 이 시장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옷을 혜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같이 들어왔는데 더더군다나 푸주간 주인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이 사람은 말고삐를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은 이제 볼거리가 생긴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카메라 앵글은 살짝 돌려서 이 신릉군과 함께 따라왔던 이른바 호위병들이에요. 뭐 호위병도 좋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호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뒤편에서 그 후영이라는 사람을 욕한 거예요. 아니 저분이 어떤 분인데 지금 저게 말이나 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뒤에서 욕을 하고 있는, 자 카메라 앵글이 살짝 바뀌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카메라 앵글은 후영의 그 후영이 그 신릉군을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비춥니다. 그러나 신릉군은 얼굴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비로소 자기 친구하고 헤어져서 술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다음은 단락은요. 이제 신릉군 집에 함께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파티가 시작이 됩니다. 우선 그 후생을 저쪽 상석에 앉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앉히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다들 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상석에 앉나 했을 텐데, 그때 이 신릉군이라는 사람은 심지어 이 후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왕후 장상들에게, 이 국무위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소개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이분은 저 후영이라고 하는 분이시래요. 이분은 뭐 국무총리고요. 자, 이분은 무슨 장관인데 이분은 이제 후영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두루 소개를 하니까 빈객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도대체 누구길래 나한테 이런 식의 어떤 소개가 있을 수 있을까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어갈 때, 그럴 때 신릉군이 일어납니다. 뭐 저희들도 술자리나 뭐 어떤 그 파티가 진행이 될 때 어느 정도 좀 기분이 좀 좋아지는 단계가 되면 주인이 일어나서 이 와인 글라스 같은 거 이렇게 들고 포크로 이렇게 땅땅땅땅 치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를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장면에 해당이 됩니다. 신릉군이 일어나서 후영 앞으로 가서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오늘 내가 이 바로 후영을 위해서 이분의 어떤 장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내가 뭐 건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장면 보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이 후영이라는 사람을 충분히 존대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후영이라는 사람이 신릉군에게 말합니다. 사실은 저도 오늘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제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별일 없는 문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사람이 많은 파티에 불러주셨으니까 이것만 해도 사실은 정말 저한테는 영광이지요. 하지만 제가 들려서는 안 될 곳을 일부러 내가 들리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자께서는 들려주셨고요. 또 공자님, 즉 신릉군의 명성을 높이고자 내가 일부러 그 안에서 친구하고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계속 우리 공자님의 태도를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더 공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 시장 사람들이 전부 저는 욕하고 우리 저 신릉군 위공자가 아주 덕행도 있고 참백에 몸을 낮춘 사람이라고 칭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게 사실은 제가 원하는 거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비로소 이 후영이라는 사람이 신릉군의 빈객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합니다. 맨 앞에 시작이 뇌물을 주어도 빈객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인데요. 자, 이 중간에 이런 에피소드가 드러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드디어 빈객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에피소드는 결국 신릉군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낮추는 사람인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하는 것들을
줌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 은사, 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빈객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빈객이 되지 않았으나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나서 빈객이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이 전체 하나의 요 파트를 이제 읽게 되면 이 신릉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남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자기를 낮추면서 그들을 존중해주는, 그래서 그들을 끌어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제 목적은요, 뭐 그냥 단지 재미있다, 그냥 읽어도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한 단어 글자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마천은 이 부분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하는 걸 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면요, 훨씬 더 재미있는 사기 읽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부분입니다. 사기에는 항우본기라고 하는 그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여러 곳에 정말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항우의 그 최후의 한 장면입니다. 함께 한번 쭉 한번 볼게요.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읽어도 재미있습니다만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읽으면 조금 더 재미있을까, 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초반에 항우 군대는 유방에 굉장히 우세를 보였고, 실제로 그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우의 어떤 부하가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상황이 역전이 돼서 항우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결정적인 전투가 해하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자, 이 해하라고 하는 군대 곳에서 이제 계속 패전을 해오다가 이제 해하에 마지막에 이제 몰리게 되는 겁니다. 항왕의 군대는 해하에 진질구직하고 있었는데 병사도 이미 많이 줄어들었고 식량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후의 상황에 몰렸죠. 자, 그런데 이제 한나라 군대, 즉 다시 말해서 유방의 군대와 그를 도와주는 제후들의 군대는 이 항우의 군대를 몇 겹으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밤이 되자 한나라 군대가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유방이 크게 놀랐습니다. 아니, 한이 이미 초를 다 점령했단 말인가? 어떻게 한군에 초나라 사람이 이렇게도 많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되뇌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어떤 지역을 이렇게 점령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어떤 군대의 일부로 편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초나라를 점령하고 초나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자기 군대로 군대 일원으로 지금 편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나라 노래가 이렇게 들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사면초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포인트를 좀 들여다보면, 여기 밤이 되자라고 하는 말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낮에도 뭐 노래를 부르면, 이게 벌써 이렇게 이 초나라를 점령해서 초나라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한나라 군대에 지금 편입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밤이에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이면 조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과는 달리 정말 도시 소음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렸다면 그 소리는 굉장히 크게 들렸을 겁니다. 이 사면초가는 그게 한밤중에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생각할 때 그 의미가 더 살아나는 거죠. 그런 단어들이 다 중간중간에 들어있으니 그 점에 조금 더 주목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상심한 이 유방이 그날 밤에 장막 안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라는 미인을 옆에 두고 또 추라는 준말을 항상 타고 다녔는데, 처연한 심정에 젖은 유방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시를 읊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시죠. 역발산 기계세. 힘은 산도 뽑고 기세는 세상을 덮을 만한데, 근데 때가 불리하니 이 말이 안 달리는구나. 이 말, 추라는 이름에 말이 달리지 않으니 내가 도대체 뭘 하겠는가. 옆에 있는 미인 보고, 저 우여, 넌 또 어떡하지? 자, 이런 노래를 몇 번이고 불렀고, 우미는 또 여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자, 이런 노래를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처연한 느낌으로 저 시를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 항우의 얼굴에는 그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흘리게 됐다는 겁니다. 눈물이 그의 뺨에 흘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함께 울었다. 좀 상상이 되시나요? 자, 이거는요, 뒤에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만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울었다 하는 거예요. 이 항우본기 요 파트 전까지는 항우와 눈물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저 읽어보면 이 항우가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요. 항우는 깜짝 놀란 적도 없습니다. 항상 전쟁에서 이기고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들. 자, 이런 모습인데요. 이 파트에 들어와서 갑자기 깜짝 놀라더니 아니면 처연한 심정에 젖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데다가 심지어는 눈물을 주르륵 흐르는 그런 항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역시 그냥 뭐 역발상 기계세 이런 노래를 시를 읊었다라고 하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이 지금 항우의 행동의 변화, 심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주목을 하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한 파트입니다. 그러더니 그 슬픈 감정을 이겨내고 이제 떡하니 말이 올라타서 이 포위망을 뚫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장사 800명이 말을 타고 따랐다라고 합니다. 역사서를 우리 읽을 때 종종 그 안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좀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다 어떤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야기에. 자, 먼저 800명이라고 하는 건 기억해 둘 거예요. 자, 이들이 밤을 뚫고 막 포위망을 뚫고 탈출을 했어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800명이요. 발을 탄 8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새벽녘에서야 그 포위를 뚫었다는 걸 알고 뒤쪽에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5,000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000필의 말을 탄 기병이 막 쫓아가고 지금 저 앞에는 800명이 막 도망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우가 난관에 부딪힙니다. 첫 번째 난관이죠. 회수라고 하는 것을 건너야 합니다. 회수를 건너야 되는데 지금 뭐 부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 과정이에요. 그 어려운 험난한 과정을 지금 넘고 나서 항우에게 남아있는 군대를 봤더니 100여 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800명의 의미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800이 도망갔는데 지금 100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는 중간에 회수를 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했더니 이제 음릉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한 농부에게 길을 묻습니다. 농부라고 하는 거는 뭐 밭을 갈고 있는 그런 뭐 촌노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람에게 길을 물었는데 그 농부가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던 이 항우를 속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그 말을 따라갔던 항우는 커다란 늪에 빠지고 맙니다. 두 번째 난관에 부딪히고 말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농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좌좌, 왼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어미가 있어서 동사에 어미가 있거나 토시가 있어서 그 어떤 어감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반면에 이 고대 한문이나 중국어에는 이런 표현 방식들, 표현 장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하고 델리키트한 그런 어떤 어감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요 말을 그래서 두 번 반복함으로써 그 의감을 어느 정도 살려보려고 애를 쓴 흔적이 여기 보입니다. 물론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해석은 그냥 왼쪽으로 한번 갔다라고 끊고 그 다음에 좌좌의 가운데다가 마침표를 찍어서 뒤에는 실제로 항우가 왼쪽으로 갔더니 커다란 늪에 빠지고 말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민심이 이반됐다라고 하는 것을 더 과장해서 설명하기 위해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농부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입니다. 못 믿으시겠어요? 왼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을 더 강조하는 식으로 좌좌 이렇게 썼다는 물론 해석도 있습니다. 예, 저는 또 다른 해석을 찬성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농부는 지금 밭을 갈고 있는 촌노예요. 그런데 지금 저 멀리서
100명이긴 합니다만 이 100명 장군과 100명의 기병들이 말을 타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말 필사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급해요. 그러니 이제 한 농부를 보고 큰 소리로 물었겠죠. 도대체 어디 가면 좋겠냐 하고 크게 이제 물었을 때 그때 농부가 자신 있게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이랬을 리는 없습니다. 예, 그보다는 약간 일단 이 항우를 속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어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이게 속이는 감정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불안했을 거고요. 그런 어떤 그 기골이 장대한 그 항우에게 라면 더더군다나 이게 좀 머뭇거렸을 거예요. 예. 따라서 이 왼쪽 좌좌라고 하는 거는요. 농부가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굉장히 그 좀 무서워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말을 더듬는 그런 표현이 이 사기에 이렇게 쓰였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왼쪽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죠. 하지만 결국 이제 이 짤막한 일화는 이 항우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위에 있는 제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이미 민심이 이반됐다는 사실을 살짝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100명밖에 안 됐는데 결국 늪에 빠졌으니까 상황은 더 악화가 됐습니다. 뒤에서 한나라 군대는 더 바싹 추격해 옵니다. 자, 이제 다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동성이라는 곳, 마지막 최후의 일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인데 이곳으로 도착했을 때 남은 것은 28명. 뒤쪽에서 추격한 한나라 기병은 수천 명이다. 자, 이런 말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앞에서부터 800명, 100명, 28명 이렇게 점점 그 군대의 규모가 줄어들어서 이젠 최후에 정말 몇 명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에 오니까 항우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흥미로운 얘기가 또 이어집니다. 자기 부하에 있는 28명의 기병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처음에 거병을 한 지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직접 내가 나가서 싸운 것도 70번이고 내가 싸울 때마다 맞선 자는 모두 격파하고 공격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항복했다. 한 번도 내가 진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천하를 다 얻은 거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지금 자기 마지막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자기는 부하들의 28명이 합니다. 자기는 진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 거지 내 잘못이 아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재밌기도 하고 참 웃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항우예요. 자, 그러면서 아마 오늘 내가 죽을 거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내가 지금 방금 했던 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진짜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 거지 나는 아직도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보라고 포위를 뚫고 한나라 장군을 내가 죽이고 적의 깃발을 자르겠다. 그럼 너희들도 이제 비로소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 거지 내가 싸움에 져서 진 게 아닌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죽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지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요 지금 대화 속에서도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역발산 기계사라고 하는 그 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이미 이 얘기가 담겨져 있었어요. 뭐죠?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내 기세는 천하를 덮을 만하다. 그러니까 나는 뛰어나다. 나는 싸움에서 진 적이 없고 나는 아직까지도 지금 아주 뛰어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불리하여라고 해서 때가 불리해서 말이 안 달리니 어쩌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늘 탓을 하는 거죠. 하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때가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때가 불리해서 말이 안 달리니 어떠겠느냐. 말이 안 달리니 내가 방법이 없다 하는 거죠. 나는 아직도 힘이 센데. 그런 표현들이 지금 항우의 머릿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부하를 나누고 그리고 각각 네 면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최후의 일장이죠. 그때 또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자기 기병에게 내가 너 보라고 내가 한 명을 죽일 테니까 잘 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적군을 향해서 달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큰 소리를 지르고 뛰어내려가요. 과연 이 유방은 한나라 장군 한 명을 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이 항우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딱 쳐다보면서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치자 깜짝 놀라서 그냥 칼을 휘두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서 면리를 정신없이 달아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항우가 갖고 있는 어떤 군사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다시 또 한의 도위 한 명을 참수하고 수십 명을 죽인 뒤 다시 부하를 모으니 기병이 2명밖에 죽지 않았다. 아까 28명이었는데 2명밖에 안 죽었으니 26명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자, 문제는 이 과정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 다음에 했던 이 항왕의 말이에요. 그 26명 보고 다시 얘기합니다. 자, 어때? 내가 얘기했지.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지.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26명이 모두 엎드리면서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진행이 돼요. 굉장히 천진난만하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유치하다고 할까 하는 그 항우의 생각, 아직도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는 것들, 심지어는 아까 농부가 거짓말을 해서 자기를 속이려고까지 했다는 그만큼 민심마저도 지금 흐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모른 채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항우의 최후의 모습들이 여기에 좀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강을 건너서 이제 다시 자기의 고향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장면인데요. 그때 배를 이렇게 준비해 둔 사람이 이거 좀 배를 타고 넘어가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항우가 웃으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때 웃으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재미있는 표현이죠. 아까 깜짝 놀라다,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다 첫 파트가 있었고 두 번째는 말을 타고 나가서 그냥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서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을 막 몇리나 쫓아낼 정도로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자, 마지막 장면에는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웃으면서도 똑같은 말을 하네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데 내가 이 강 건너서 뭐하냐? 이런 식의 얘기네요. 아직도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다 하면서 처음에 울다가 다음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니 내가 너희들한테 뭘 보여주겠어 라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데 뭐 강을 건너면 뭐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면은 요 세 파트로 나와 있는 이야기의 중간중간에 하늘이 나를 망하고 난 잘못이 없어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러나 그에 대한 그 항우의 어떤 행동이나 심경이 이렇게 살짝 또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 그냥 이제는 뭐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니까 여기서 그냥 죽으란다 라고 하면서 이제 최후 말에서 다 내리게 한 뒤 그 말은 아까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 다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으면서 백병전을 막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숨이 넘어가기 전에 저 한나라 사람들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막 나랑 지금 칼싸움을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옛날에 내 부하가 저기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 내 머리에 천금과 만호의 현상을 걸었다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덕을 베풀겠다. 그러면서 항우는 자살을 합니다. 목을 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목을 네가 가져가서 네가 천금과 만호의 현상을 걸었으니 그걸 다 가져가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방금 전에 마지막에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배를 준비한 사람에게는 내가 갖고 있는 말을 주고 자, 이제는 마지막 순간에는 내 목숨을 너한테 주고 너한테 덕을 베풀겠다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항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엔 조금 이렇게 좀 쓸쓸해요. 결국은 이렇게 목을 베고 자살을 하니까 한 사람이 그 머리를 이렇게 잡아들고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이 항우의 시체를 막 잘라갑니다.
저마다 돈을 좀 더 받겠다라고 하는 현상금을 좀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벌어지는 거죠. 나머지 기병들이 서로 짓밟으면서 항우의 시체를 두고 다투니 서로 죽이고 한 나라 군대에 있는 기병들끼리 서로 죽이는 자가 수십 명이나 죽었다. 그 돈을 좀 현상금을 좀 받으려고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엉망진창이 됐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5명이 가져갔고 5명이 각각 가지고 있는 시체를 맞춰봤더니 비로소 이게 항우 유방이었구나 하는 걸, 이런 좀 쓸쓸한 장면이 마지막에 이어지죠. 자, 어떤가요? 자, 여기까지 전체를 이렇게 쭉 항우 본기의 일부분, 항우의 최후를 다룬 부분을 읽어봤는데요. 그냥 항우가 해하 전투에서 이제 사면초가된 상태,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우미인과 씨를 서로 읊었다. 역발산 기계사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 다음에 뭐 어디로 도망가다가 결국 이제 동성이라는 데서 결국 최후를 맞이하고 자기가 자살해서 죽었다. 보통은 이 정도 이해하지만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씩 읽어볼 경우 그 이야기가 얼마나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와닿는지 하는 것을 아마 알게 되셨을 거예요. 결국은 정독을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마다 천천히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글자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상상하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할 때 이 사기라는 책은 단순히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기가 막힌 그런 어떤 하나의 문학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역사 기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